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뱃살을 빼야 살 수 있습니다. 지은이는 일본 의사 구리하라 다케시입니다. 이 책에서는 일주일 만에 다이어트 스위치가 켜지는 가장 강력한 다이어트법을 소개한다. 5가지 방법이 있다. 1. 양치질로 입안 깨끗이 하기. 2. 다크 초콜릿 먹기. 3. 녹차 마시기. 4. 당질 살짝 줄이기. 5. 가벼운 운동하기. 독자 여러분이 꾸준히 하기 쉽고 효과가 좋은 방법만을 엄선했다. 이만 닦아도 정말로 살이 빠진다고? 라며 의아해하는 독자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최근 치주병이 우리 몸에서 다양한 질병을 일으킨다는 사실이 밝혀져 큰 화제를 모으고 있다. 구강 관리를 통해 치주병을 예방하면 체중이 준다는 말은 거짓말 같은 진실이다. 초콜릿과 녹차로 살을 뺄 수 있다는 사실에도 놀랐을 것이다. 하지만 이는 모두 진실이다. 카카오 함량이 70% 이상인 다크 초콜릿을 식전에 먹으면 당질 흡수가 늦춰져 살이 잘 찌지 않는다. 녹차에 함유된 카테킨도 최근 연구에서 지방을 연소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이어트법 1. 양치질. 입안 건강은 몸의 건강에 직결된다. 치주병균과 충치균이 잇몸을 통해 혈관으로 침입하면 혈액을 타고 돌면서 우리 몸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또한 치주병이 진행되면 인슐린의 작용을 방해해 간에 중성지방이 쌓여 살이 잘 찌는 체질로 바뀐다. 따라서 평소 구강 관리를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 양치질은 기상 직후와 취침 직전에는 반드시 한다. 이뿐 아니라 혀도 닦는다. 정기적으로 치과에 다닌다. 다이어트법 2. 다크 초콜릿 먹기. 카카오 함량이 70% 이상인 다크 초콜릿을 먹는다. 한 번에 5g씩 하루에 3번에서 5번에 나눠서 먹는다. 식전에 먹는 것이 가장 좋다. 다이어트법 3. 녹차 마시기. 녹차는 대사를 높여 지방의 연소를 촉진시킨다. 당의 흡수를 억제해 중성지방의 합성을 억제한다. 혈압과 혈당치를 개선한다. 항산화 작용으로 면역력을 향상시킨다. 녹차에는 폴리페놀의 일종인 카테킨이 풍부한데 이 카테킨은 당의 흡수를 방해해 중성지방의 합성을 억제한다. 지방 연소 작용도 있어 다이어트에는 최적의 음료이다. 면역력을 높이는 성분도 함유돼 있는데 온도에 따라 건강 효과가 달라진다. 찻잎을 우려 마시면 더 효과적이다. 찻잎까지 먹으면 효과 만점이다. 하루에 500ml 정도 마신다. 페트병에 든 녹차 음료도 좋다. 식전에 100ml 정도 마신다. 다이어트법 4. 당질 살짝 줄이기. 내장 지방의 원인은 칼로리가 높은 식사가 아니라 실은 당질에 있다. 당질의 과다 섭취가 혈당치를 급격하게 상승시켜 중성지방을 축적하게 만든다. 그렇다고 해서 활동할 때 에너지원으로도 쓰이는 당질을 전혀 섭취하지 않을 수는 없으니 평소 식사할 때 조금 줄이는 정도면 충분하다. 밥은 식사 때마다 한 입씩만 덜 먹어도 효과가 있다. 식사할 때 당질을 한 입씩만 덜 먹자. 줄인 만큼 단백질로 채우자. 천천히 꼭꼭 씹어 먹는다. 다이어트법 5. 가벼운 운동하기. 심한 운동은 끈기가 필요한 데다 몸에 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추천하지 않는다. 가벼운 운동을 오래 지속해야 효율적으로 지방을 뺄 수 있다. 걷기처럼 누구나 할 수 있는 유산소 운동이 가장 좋다.
스쿼트도 근육량을 늘려 기초대사를 올려주기 때문에 습관을 들이면 살이 잘 찌지 않는 체질이 된다. 하체 근육을 중심으로 단련한다. 지하철 안에서나 자투리 시간에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도 좋다. 잘 걸으면 운동이 된다. 무리하지 말고 매일 한다. 지방간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이는 간에 지방이 쌓여 푸아그라처럼 된 상태를 말한다. 일본인의 약 3명 중 1명, 4천만 명이 지방간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대한당뇨병 학회 지방간 연구회에 따르면 대한민국 성인 10명 중 4명이 지방간 상태로 나타났다. 이 지방간이 살이 빠지지 않는 원인일 가능성이 있다. 지방간은 술을 좋아해 과음하는 사람들이 걸리는 병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은 술을 전혀 마시지 않아도 지방간이 될 수 있다. 지방간의 종류는 2가지이고 당질을 과다 섭취해도 지방간이 될 수 있다. 다음의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로 확인해보자. 3가지 이상 해당되면 지방간일 가능성이 있다. 배가 나왔다고 느낀다. 근육이 빠졌다고 느낀다. 습관적으로 하는 운동이 없다. 입안이 건조하다고 느낄 때가 있다. 치아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다. 식사할 때는 주식부터 손을 댄다. 밥을 2그릇 이상 먹는 날이 주 5일 이상 된다. 면류를 주 3회 이상 먹는다. 거의 매일 과일을 먹는다. 맛이 강한 것을 좋아한다. 식사를 10분 이내로 끝낼 때가 자주 있다. 매일 술을 마신다. 밤에 쉽게 잠들지 못할 때가 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피로가 풀리지 않았다고 느낄 때가 있다. 담배를 피운다. 수축기 혈압, 위혈압이 130 이상이다. 간에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중요한 기능이 크게 3가지가 있는데 바로 영양소의 대사, 담즙의 생성, 유해물질의 해독 및 분해이다. 첫 번째 기능으로 간에는 음식물에 함유된 영양소를 변화시켜 축적하는 기능이 있는데 이를 대사라고 한다. 예를 들어 당질의 경우 소장에서 분해된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합성해 저장한다. 혈중 포도당이 부족해지면 다시 방출한다. 2번째 기능은 담즙의 생성인데 담즙은 주로 지방과 단백질을 분해하기 쉽게 돕는 역할을 한다. 항상 간에서 분비되며 담낭의 저장, 농축된다. 마지막으로 유해물질의 해독 및 분해이다. 간은 세포의 재생 능력도 뛰어나 병에 걸려도 자각 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침묵의 장기라 불린다. 이렇다 보니 조기 발견이 중요하다. 특히 간 질환은 지방간에서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간에 지방이 쌓이지 않도록 평소에 주의해야 한다. 식사로 섭취한 음식이 에너지로 쓰인다. 남은 에너지는 중성지방으로 간에 축적된다. 중성지방은 에너지원, 즉 포도당이 부족할 때 사용된다. 중성지방이 너무 늘어나면 지방간이나 동맥경화의 원인이 된다. 지방간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간에 지방이 과다하게 쌓인 상태를 말한다. 간에 쌓이는 지방을 중성지방이라고 하는데 주로 몸을 움직일 때 에너지원으로 쓰인다. 평소에는 간에 저장되어 있다가 몸의 에너지원인 포도당이 부족해졌을 때 이를 보충하는 데 쓰인다. 정상 간은 중성지방이 3에서 5% 정도인데 무절제한 생활을 하다 보면 중성지방은 금세 늘어난다. 그 결과 간에 중성지방이 필요 이상으로 쌓여 20%를 넘으면 지방간 상태가 되는 것이다. 지방간이 되면 간 기능이 저하돼 알코올을 분해하고 당을 대사하는 기능이 약화된다. 혈당치를 안정시키는 기능도 저하되어 필요 이상으로 지방이 잘 쌓이는 체질이 된다. 이런 상태에서는 아무리 다이어트를 해도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간이 건강하지 않으면 살을 뺄 수 없다. 참고로 간의 중성지방 비율이 20%를 넘어도 이렇다 할 자각 증상은 없다. 원래 간에는 통증을 느끼는 신경이 없기 때문에 손상돼도 증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이런 특징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방간이 됐다는 사실을 모른 채 다이어트를 하다가 결국 실패하는 것이다. 지방간을 방치하면 살을 빼지 못할 뿐 아니라 자기도 모르는 사이 간 경변으로 진행될 수 있고 간암으로까지 발전하는 경우도 있다. 간은 당질을 필요한 영양소로 바꾸는 기능이 있는데 당질을 과다 섭취하면 여분의 당이 중성지방으로 축적되어 지방간이 된다.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은 방치하면 간경변, 간암으로 진행되는 심각한 질병으로 당질의 과다 섭취로 발병하는 지방간의 10에서 20%가 여기에 해당된다. 한국인의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 유병률은 25에서 30%로 만성 간염, 간경변증, 간암뿐만 아니라 심뇌혈관 질환의 위험도 큰 것이 특징이다. 물론 과음으로 인한 지방간도 있다. 장기간 대량의 음주를 지속하면 간 기능에 이상이 생겨 중성지방을 축적하게 된다. 당질을 엄격히 제한하는 무리한 다이어트는 오히려 지방간을 초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를 저영양성 지방간이라고 한다. 당질을 거의 섭취하지 않는 식생활을 하면 에너지원으로 간에 저장되는 중성지방이 극단적으로 줄어든다. 중성지방은 중요한 비상용 에너지이다. 이것이 부족해지면 몸이 기아 상태로 착각하고 몸을 지키기 위해 체내의 중성지방을 간으로 보내려 한다. 그 결과 온몸의 지방이 간으로 몰려 지방간이 되는 것이다. 지방간을 개선해 살을 빼기 위해서는 균형 잡힌 식사를 적당량 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턱대고 당질이나 식사량을 줄이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 내장 지방은 남성에게 잘 쌓이는 지방으로 늘어나면 사과형 비만이 된다. 간세포에도 쌓이기 때문에 위험도가 높은 지방이다. 내장 지방형 비만인 사람은 이미 간에도 지방이 쌓여 있을 가능성이 크다. 피하 지방은 여성에게 잘 쌓이는 지방으로 피하 조직에 축적된다. 겉으로 잘 드러나지만 내장에는 영향을 주지 않아 위험도는 낮은 편이다. 성인의 비만도를 나타내는 지표는 전 세계적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는 BMI, 체질량 지수이다. BMI는 체중과 키로 산출하는 간단한 계산식으로 세계보건기구 국제 기준에 따르면 BMI 25 이상은 과체중, 30 이상은 비만이다. 대한비만학회는 BMI 23 이상일 때 과체중, 25를 넘어갈 경우 비만으로 분류한다. BMI가 25 이상으로 비만인 사람은 지방간일 가능성이 크다. 특히 남성의 경우는 거의 100%가 지방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한편 이상 체중은 BMI가 22가 되는 경우라고 한다. 비만에는 내장 지방형과 피하 지방형이 있다. 내장 지방은 비교적 빼기 쉽다는 특징이 있다. 그래서 다이어트법을 일주일 정도 실천하면 쉽게 다이어트 스위치를 켤 수 있고 스위치가 켜지면 내장 지방이 빠질 뿐 아니라 지방간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 문제는 여성에게 많은 피하 지방형 비만이다. 피부 아래 쌓이는 지방은 내장에는 영향을 주지 않지만 잘 빠지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뱃살이 손에 잡히는가? 잡힌다면 피하 지방형이다. 여성에게 많이 나타나며 손에 잡히는 것이 특징이다. 피부 아래 쌓이는 지방이기 때문에 내장에는 영향이 없어 비교적 위험도는 낮은 지방이다. 단, 한 번 쌓이면 잘 빠지지 않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뱃살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면
내장 지방형이다. 일반적으로 남성에게 많고 내장 주위에 쌓이는 지방이기 때문에 이 타입의 사람들은 지방간일 가능성이 높지만 다행히 비교적 빼기 쉬운 지방이다. 지방간을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 당뇨병도 지방간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당뇨병의 상당수가 지방간을 거쳐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후생노동성이 2016년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일본의 당뇨병 유병자 수는 1,000만 명을 넘어섰고 당뇨병 예비군까지 포함하면 2천만 명은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대한당뇨병학회의 발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국내 당뇨병 인구는 570만 1,000명으로 30세 이상 성인 6명 중 1명이 당뇨병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지방간을 방치하면 점차 간 기능이 저하된다. 간은 당을 비롯한 영양소를 대사하는 역할을 담당하는데 대사 기능이 둔해지면 당을 조절할 수 없게 돼 혈당치가 불안정한 상태가 된다. 그럼 만성적으로 혈당치가 높아지고 그 결과 당뇨병으로 발전하는 것이다. 당뇨병은 지방간의 상태를 악화시킨다. 당뇨병에 걸리면 당연히 혈당이 늘어나고 이 혈당치를 낮추기 위해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된다. 인슐린은 과잉된 당을 간으로 보내고 간은 이를 중성지방으로 바꿔 축적하기 때문에 간 지방이 늘어나는 것이다. 그러다 지방간이 진행되면 중성지방으로 다 축적되지 못한 당이 혈액으로 방출되어 당뇨병이 더 악화된다. 지방간을 치료하면 거의 모든 생활습관병을 예방할 수 있다. 생활습관병의 대부분이 혈관병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뇌출혈, 치매, 뇌경색, 고혈압, 비만, 치주병, 이상지질혈증, 협심증, 심근경색, 부정맥, 통풍, 간경변, 간암, 당뇨병, 신장병 등이다. 지방간이 되면 간에서 중성지방이 혈액으로 방출되어 혈액이 지방과 콜레스테롤로 걸쭉해진다. 혈관 벽에 중성지방이 쌓이기도 하고 늘어난 혈당이 혈관을 안쪽에서부터 손상시켜 혈관이 망가진다. 이런 증상이 바로 동맥경화인데 이 상태가 진행되면 협심증이나 뇌경색 등으로 발전할 수 있다. 치매도 생활습관병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최근 연구에서 알츠하이머형 치매는 뇌의 혈류가 나빠지면서 신경세포가 파괴되어 발생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뇌세포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영양과 산소가 풍부한 신선한 혈액이 필요하다. 그런데 혈액이 걸쭉한 상태에서 펌프 역할을 하는 혈관이 손상되어 딱딱해지면 몸의 가장 위에 있는 뇌까지 충분한 혈액을 운반할 수 없다. 그 결과 뇌의 혈액이 부족해지면 신경세포가 손상되어 치매가 발병하는 것이다. 입안엔 몇백 종의 세균이 몇천억 마리 살고 있는데 장내와 마찬가지로 유익균도 있고 유해균도 있다. 최근 연구에서는 입안의 유해균이 음식, 타액과 함께 장까지 내려가 장내 환경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해균 때문에 장내 세균의 균형이 깨지면 변비에 걸리기 쉽고 몸의 대사 기능이 저하된다. 대사가 나빠지면 지방도 연소되지 않아 살이 잘 빠지지 않는 체질이 된다. 치주병은 지방간 및 당뇨병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치주병 때문에 염증이 생기면 염증성 사이토카인이라는 물질이 생긴다. 이 물질이 인슐린의 작용을 방해해 당이 혈액으로 방출되면서 혈당치가 상승한다. 살이 빠지지 않는 사람뿐 아니라 지방간이나 당뇨병이 치료해도 좋아지지 않는 사람은 치주병을 의심해 봐야 한다. 치태, 즉 세균 덩어리를 제거하기 위해 바르게 이 닦는 법을 배워보자. 이와 잇몸의 경계에는 칫솔목 끝을 비스듬하게 45도로 기울여 댄다. 이와 잇몸의 경계를 닦는다.
이의 측면은 칫솔을 세워서 닦으면 잘 닦인다. 칫솔을 세워서 이의 표면과 이와 이 사이의 경계를 닦는다. 가장 안쪽 어금니를 닦을 때는 칫솔 끝부분을 대고 살살 여러 번 닦는다. 어금니 윗면은 칫솔목 끝을 어금니 윗면의 홈 부위에 수직으로 대고 닦는다. 아침에 이를 닦지 않고 식사를 하면 음식 등과 함께 치주병균이 체내로 들어가게 된다. 살을 빼고 건강을 지키기 위해 기상 직후와 취침 직전에 이를 꼼꼼히 닦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너무 자주 닦으면 이가 마모될 수 있으니 아침 식사와 저녁 식사 후에는 가볍게 닦는다. 식사 후에 바로 이를 닦으면 이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 식후 30분 동안은 이를 닦지 않는 것이 좋다. 치태는 이와 이 사이, 이와 잇몸 경계에 쌓인다. 칫솔만으로 깨끗이 닦아내기 어려우니 치간 칫솔 등과 함께 사용할 것을 추천한다. 입안에 많은 세균이 서식한다고 했는데 가장 번식하기 좋은 곳이 바로 혀다. 혀의 표면은 오돌토돌한 돌기 구조로 되어 있어 돌기 사이사이로 음식물 찌꺼기가 끼기 쉬운 데다 표면적까지 넓어 음식물 찌꺼기가 많이 끼게 된다. 음식물 찌꺼기에 타액의 성분, 미생물까지 더해져 혀에 세균이 번식하게 되면 혀 표면이 하얀 이끼 같은 것으로 뒤덮이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설태이다. 설태는 혀에서 증식한 세균 등이 쌓여서 생긴다. 설태는 세균 덩어리이다 보니 입냄새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 그렇다고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혀를 잘 닦기만 하면 비교적 쉽게 없앨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혀 닦기를 추천하는 것이다. 혀를 닦을 때의 포인트는 전용 혀 클리너를 사용하는 것이다. 치주병 예방뿐 아니라 입냄새가 신경 쓰인다면 하루에 한 번 꼭 혀를 닦아보자. 하루 한 번이면 충분하다. 전용 혀 클리너를 사용한다. 혀 중앙은 10회, 좌우 각각 10회 정도 쓰다듬듯 부드럽게 쓸어내린다. 혀를 닦으면 치주병뿐 아니라 입냄새도 예방할 수 있다. 단, 지나치면 혀에 상처가 생길 수 있으니 꼭 부드럽게 쓰다듬듯이 하루 한 번만 닦자. 칫솔로 박박 문지르면 혀 표면에 있는 돌기와 맛을 느끼는 미뢰에 상처가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하라. 미뢰에 상처가 생기면 미각이 둔해진다. 타액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며 각각 중요한 기능이 있다. 하나는 항상 분비되는 안정시 타액으로 입안을 촉촉하게 유지해 점막을 보호하고 세균의 번식을 억제한다. 또 하나는 식사를 할 때 분비되는 자극시 타액으로 음식물과 섞여 맛을 느끼거나 삼키기 쉽게 할 뿐 아니라 아밀라아제라는 소화 요소가 당질을 분해해 소화 흡수를 돕는다. 타액의 분비량은 자율신경과도 관련이 있어 타액이 충분히 분비되면 자율신경 안정에도 도움이 된다. 건강한 성인은 하루에 약 1에서 1.5리터의 타액을 분비하는데 이보다 극단적으로 줄어든 상태를 드라이 마우스, 즉 구강 건조증이라고 한다. 드라이 마우스가 되면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되어 충치나 치주병, 입냄새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세균이 몸속으로 침입하면 뇌와 몸에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다. 그런데 타액은 의외로 쉽게 늘릴 수 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꼭꼭 씹어 먹는 것이다. 한 번에 30번, 매 식사 때마다 1,500번 씹는 것이 이상적이다. 치주병균이나 충치균이 잇몸을 통해 혈관으로 침입해 혈액을 타고 온몸으로 퍼지면 뇌를 포함한 우리 몸 전체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치주병은 심장병이나 뇌졸중, 치매 등과 같은 심각한 질병뿐 아니라 노인들이 걸리기 쉬운 오연성 폐렴, 즉 타액이나 음식물 등이 기도로 잘못 넘어가 발생하는 폐렴, 여성들의 자궁 내막증이나
조산 등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동맥경화도 그 가운데 하나로 혈관으로 침입한 치주병균이나 충치균이 염증을 일으키면 염증성 사이토카인이 분비되고 그것이 혈관벽을 두껍게 만들어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매일 이를 구석구석 잘 닦고 치간 칫솔과 일회용 치실을 열심히 써도 치태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제거하지 못한 치태는 이 사이사이에 남아 서서히 굳어 치석이 된다. 치석은 치주 병균을 비롯한 입안 세균의 온상이 된다. 치석 자체는 별로 해로운 것은 아니지만 표면이 거칠어 치태가 잘 붙는데 이를 방치하면 점점 치태가 쌓이고 거기에 세균이 증식해 주변 잇몸에 염증을 일으킨다. 치석은 돌처럼 단단하기 때문에 셀프 케어로는 제거하기 어렵다. 치과에 가서 스케일링을 받을 것을 추천한다. 치석 제거는 가능하면 정기적으로 하는 게 좋다. 치과에 정기적으로 다니면 구강 상태를 항상 파악할 수 있어 셀프 케어도 쉬워진다. 충치는 썩은 부위를 긁어내면 그만이지만 치주병은 평소 꾸준한 케어를 통해 입안 환경을 개선하는 것 외에 방법이 없다. 혈당치란 혈액 속에 녹아있는 당, 즉 포도당의 농도를 말한다. 식사를 통해 섭취한 당분은 간에 있는 효소에 의해 포도당으로 전환되어 혈액으로 방출된다. 그 양을 수치로 나타낸 것이 바로 혈당치이다. 평소 공복 혈당치는 70에서 100mg/dL 정도인데 이 수치가 과도하게 내려가면 저혈당 상태에 빠지고 심할 경우 몸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혈당치는 기본적으로 당을 섭취하면 상승하는데 주의가 필요한 것은 혈당치의 급격한 상승이다. 식후 혈당치가 오르면 이를 억제하기 위해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된다. 인슐린은 혈당치를 조절하는 호르몬으로 혈액 내 포도당을 간이나 근육 등으로 흡수시켜 혈당치를 낮추는 작용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포도당을 지방으로 바꿔 간 등으로의 축적을 촉진하는 작용도 한다. 공복 시에 당질이 많은 음식을 먹으면 혈당치가 갑자기 상승해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된다. 필요 이상으로 분비된 인슐린에 의해 지방의 합성이 빨라지고 그 결과 체내에 지방이 축적되어 살이 찌는 원인이 되는 것이다. 지방간을 개선하고 살을 빼기 위해서는 혈당치가 급격하게 상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초콜릿의 지방분에 함유된 스테아르산은 체내에 잘 흡수되지 않는 성질이 있어 초콜릿을 먹어도 비만이 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단, 아무 초콜릿이나 먹어도 된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초콜릿의 효과를 충분히 보기 위해서는 카카오 함량이 70% 이상인 다크 초콜릿을 골라야 한다. 카카오 폴리페놀의 효과 중 하나가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것이다. 활성산소를 제거하면 지방간의 예방과 개선에 도움이 된다. 인슐린의 작용을 향상시키는 효과도 있어 혈당치의 급격한 상승을 억제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카카오는 식이섬유가 풍부한데 식이섬유는 당이 흡수되는 속도를 늦춰줘 식후 혈당치가 상승하는 것을 억제해준다. 즉, 다크 초콜릿은 폴리페놀과 식이섬유로 혈당치의 상승을 억제시킨다. 카카오 폴리페놀의 효과는 식후 약 2시간 후가 가장 좋고 약 4시간이 지나면 그 효과는 사라진다. 게다가 장시간 체내에 저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씩 나눠서 먹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기본은 아침, 점심, 저녁 식사 전에 하루 3번, 양은 한 번에 5g이 적당하다. 혈당치의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반드시 식전에 먹도록 한다. 식사 중간에 섭취하는 것도 좋다. 출출할 때 먹으면 과식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다크 초콜릿은 치주병과 같은 구강 질환에도 효과가 있다.
실험용 흰 쥐를 이용한 실험에서 카카오 폴리페놀의 항산화 작용으로 활성산소로 인한 잇몸의 산화 및 염증이 억제되어 치주병이 개선됐다는 보고가 있었다. 이 항산화 작용은 당뇨병이나 고혈압, 동맥경화 등과 같은 생활습관병의 개선뿐 아니라 치매의 원인이 되는 뇌의 산화를 방지하는 데도 효과적이다. 다크 초콜릿을 먹기만 해도 다양한 질병의 예방 및 개선이 기대된다는 것이다. 초콜릿에 함유된 카카오 프로틴은 변비에도 효과가 있다. 초콜릿을 먹으면 뇌 속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의 분비가 촉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세로토닌은 마음을 진정시키는 작용이 있어 행복 호르몬이라 불린다. 세로토닌이 부족하면 짜증이 나거나 집중력이 떨어진다. 그럴 때 다크 초콜릿을 조금 먹으면 기분 전환도 되니 먹어보길 바란다. 녹차의 카테킨에는 지방의 연소를 촉진하는 작용이 있다. 최근 연구에서 고농도의 녹차 카테킨을 지속적으로 섭취하면 간과 근육의 지방 대사가 활발해져 지방의 연소가 촉진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게다가 당의 흡수를 늦춰주는 작용도 있어 식후 혈당치가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다. 녹차 카테킨에는 항균 작용과 항염증 작용도 있다. 녹차로 입안을 가볍게 헹구거나 가글을 하면 치주병이나 독감 등과 같은 감염증도 예방할 수 있고 입냄새를 방지하는 효과도 있다. 녹차에는 녹차 카테킨 외에도 비타민 C와 베타카로틴 등과 같은 항산화 비타민이 풍부한데 이들 성분의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동맥경화 및 치매 예방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녹차 카테킨에는 면역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에피갈로카테킨과 에피갈로카테킨 갈레이트라는 두 가지 성분이 함유되어 있다. 에피갈로카테킨은 면역세포인 대식세포를 활성화시키는 작용이 매우 강해 점막 면역체계의 작용을 돕기 때문에 병원성 대장균 O157 및 무좀의 원인균 등에도 효과가 있다고 한다. 한편 에피갈로카테킨 갈레이트는 항산화 작용이 강력한 것이 특징이다. 그 효과는 비타민C의 몇십 배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면역력을 높이고 노화를 방지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히스타민의 방출을 억제하는 작용도 있어 꽃가루 알레르기 등과 같은 알레르기 증상에도 효과적이다. 항바이러스 작용도 강해 고농도의 녹차로 양치질을 하면 감기와 독감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 다이어트를 할 때 칼로리를 계산하는 것이 얼마나 무의미한지는 고칼로리식을 먹고 난 후와 고당질식을 먹고 난 후의 혈당치를 비교하면 분명해진다. 고칼로리식을 먹으면 식후에 살이 찌는 원인인 혈당의 수치에 거의 변화가 없는데 반해 고당질식을 먹으면 급격히 상승한다. 주의해야 할 점은 당질의 과잉 섭취다. 살이 찌는 것과 칼로리는 관계가 없다. 살이 잘 찌지 않는 체질을 만들기 위해서는 단백질, 지질, 당질을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상적인 하루 당질 섭취량은 남성은 250g, 여성은 200g 정도이다. 당질을 이 정도로만 억제하면 한 달에 0.5에서 1kg 정도씩 살을 뺄 수 있다. 이보다 더 당질의 양을 줄여 한 달에 3kg 이상 살을 빼면 우리 몸이 영양이 부족하다라고 인식해 본능적으로 식욕을 참지 못하고 요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식사는 먹는 순서가 중요하다. 같은 메뉴라도 먹는 순서에 따라 다이어트식이 되기도 하고 살이 찌기도 한다. 예를 들어 공복일 때는 밥 등 탄수화물부터 먹기 쉬운데 밥부터 먹으면 갑자기 혈당치가 올라 과잉 분비된 인슐린의 작용으로 순식간에 지방이 합성된다. 가장 좋은 것은 육류와 달걀, 생선 등 단백질이 많은 식품부터 먹기 시작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나 해조류, 버섯 등을 먹는다. 단백질에 이어 식이섬유를 섭취하면 당의 흡수가 늦춰진다.
마지막으로 밥과 빵, 면 등 당질을 먹는데 그 전에 된장국이나 수프를 먹으면 수분으로 배가 채워져 당질의 과잉 섭취를 막을 수 있어 좋다. 단, 당질을 전혀 섭취하지 않는 것은 좋지 않다. 몸의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적은 양이라도 반드시 먹어야 한다. 천천히 먹으면 빨리 빠진다. 밥을 빨리 먹으면 나쁜 점 3가지. 1. 비만의 원인이 된다. 뇌에 포만감이 전달되기 전에 과식하게 된다. 2. 지방간의 원인이 된다. 당질이 바로 지방으로 합성되어 간에 축적된다. 3. 당뇨병의 원인이 된다. 인슐린의 과잉 분비가 췌장에 부담을 주어 당뇨병으로 발전할 수 있다. 잘 씹지 않고 빨리 먹으면 단시간에 많은 당질이 위장으로 내려가 혈당치가 갑자기 상승한다. 급격한 혈당치의 상승은 살이 찌는 원인이 되고 지방간도 유발할 수 있다. 게다가 인슐린의 대량 분비가 췌장에 부담을 주어 당뇨병이 발병할 위험성까지 높인다. 한 입을 먹으면 젓가락을 내려놓는다. 한 입에 30번씩 씹는다. 아침 식사는 20분, 점심 식사는 25분, 저녁 식사는 30분 동안 먹는다. 심한 운동은 필요 없다. 유산소 운동과 무산소 운동을 함께하는 것이 포인트다. 운동을 심하게 하지 않아도 확실히 빠진다. 과격한 트레이닝으로 근육량을 늘려도 중성지방은 근육 속에도 쌓인다. 마블링이 잘 된 고기와 같은 상태인데 나는 이를 지방근이라 부른다. 근육질에 군살 없는 사람들에게 많아 겉만 봐서는 알 수 없다는 점이 쉽지 않은 부분이다. 지방을 연소시키는 것은 과격한 운동이 아니라 오히려 걷기나 조깅 같은 가볍고 긴 시간 무리 없이 지속할 수 있는 운동이다. 운동에는 2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앞서 언급한 유산소 운동이고 또 하나는 단시간에 큰 부하를 주는 무산소 운동이다. 살을 빼려면 이 2가지 운동을 함께 해야 한다. 유산소 운동은 지방을 연소시키고 무산소 운동은 근육량을 늘려 기초대사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살이 잘 찌지 않게 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2가지 운동을 섞어서 하는 것이 마른 체질로 가는 지름길이다. 몸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은 근육이다. 기초대사에서 차지하는 근육의 비율은 약 22%로 가장 많아 근육이 많을수록 지방을 많이 소비하는 것이다. 근육량이 많은 사람일수록 기초대사량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체지방이 많고 근육량이 적은 여성은 남성에 비해 기초대사량이 낮은 경향이 있다. 근육량은 어떻게 하면 늘릴 수 있을까? 주목해야 할 것이 바로 하체 근육이다. 하체에는 전신 근육의 약 70%가 몰려있기 때문에 하체 근육을 단련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근육량을 늘릴 수 있다. 추천하는 운동은 스쿼트이다. 우리 몸에서 가장 큰 넓적다리와 엉덩이 근육을 쉽게 단련할 수 있는 방법이다. 아침 저녁으로 한 번씩만 하면 집중적으로 하체를 강화할 수 있다. 의자 앞에 서서 등을 펴고 가슴 앞에서 팔짱을 낀다. 다리는 어깨 너비보다 넓게 벌린다. 엉덩이를 빼면서 천천히 무릎을 굽히고 넓적다리가 의자에 닿기 직전에 멈추고 10초간 자세를 유지한다. 무릎이 발끝보다 앞으로 나오지 않도록 한다. 10초가 지나면 의자에 앉아 다리에 힘을 빼고 10초간 휴식한다. 쉬고 나면 천천히 일어난다. 이것을 5회 반복한다. 종아리에도 하퇴 삼두근이라는 큰 근육이 붙어 있다. 우리의 혈액은 서 있든 앉아 있든 중력에 의해 하체로 몰리게 되어 있다. 그 혈액을 심장과 뇌로 아래에서 위로 펌프처럼 끌어올리는 작용을 하는 것이 바로 제2의 심장이라고도 불리는 종아리 하퇴 삼두근이다.
하체를 움직이면 종아리는 이완과 수축을 반복하는데 근육이 수축됐을 때 혈관이 압박을 받아 혈액을 위로 올려보낸다. 그리고 다리 정맥에는 판막이라는 밸브가 있어 종아리 근육이 이완됐을 때 끌어올린 혈액이 역류하지 않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를 종아리의 근육 펌프 작용이라고 한다. 하체에는 몸의 약 70%의 혈액이 몰려 있다. 펌프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하퇴 3두근을 단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펌프 기능이 활발해지면 온몸의 혈류가 좋아져 기초대사도 더 좋아진다. 자율신경은 내장의 작용과 대사, 체온 등 우리 몸의 거의 모든 기능을 24시간 컨트롤하는 사령탑이다. 자율신경에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있는데 이는 각각 자동차의 엑셀과 브레이크 역할을 한다. 활동이 활발한 낮 동안은 엑셀인 교감신경이 우위에 있다. 심박수나 혈압이 상승해 몸은 흥분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반면 밤이나 잠들기 전 심신이 안정된 상태에서는 브레이크인 부교감신경이 우위가 돼 심박수와 혈압이 떨어져 자연스럽게 잠들게 된다. 자율신경은 이 균형을 잘 유지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스트레스 때문에 잘 흐트러진다. 이는 비만과도 관련이 있다. 실제로 비만인 사람은 부교감신경 기능이 떨어져 장을 움직이는 힘이 약해 장내 환경이 악화되는 경향이 있다. 반대로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우위가 되는 상태가 지속되면 혈관이 수축돼 혈류가 나빠져 소화불량이나 몸에 냉증이 생길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신진대사도 저하되어 살이 잘 빠지지 않는 체질이 된다. 흐트러진 자율신경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스트레스를 쌓아두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규칙적인 생활과 적당한 운동, 취미를 갖는 것이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 뱃살을 빼야 살 수 있습니다. 읽어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제 얘기입니다. 뱃살을 빼자는 것은 내장지방이나 피하지방을 줄이자는 말입니다. 우리 몸 안에 일정량의 지방은 필요하지만 요즘 시대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필요 이상의 지방을 몸 안에 비축하고 있고 이것이 중병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저도 뱃살을 빼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실험해 봤는데 가장 효과가 좋은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먹는 양 줄이기, 둘째는 공복 시 걷기입니다. 먹는 양을 줄이지 않고서는 뱃살을 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체질적으로 기초대사량이 높거나 신진대사가 빨라서 많이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적게 먹어야 살이 빠집니다. 필요한 양 이상을 집어넣으면 남은 영양분은 똥으로 배출되거나 지방으로 몸에 쌓이거나 둘 중 하나죠. 따라서 뱃살에는 먹는 양 조절이 가장 핵심적입니다. 두 번째 공복 시 걷기는 매일 10km를 걸으면 됩니다. 10km를 걸으면 15,000보가 되는데 이 정도 매일 걸으면 뱃살이 빠지는 속도가 눈으로 보일 정도로 빠릅니다. 문제는 10km를 걸으려면 보통 어른 걸음으로 2시간 반 정도가 소요된다는 점이죠. 순전히 걷기에만 투입하기에는 너무 긴 시간입니다. 따라서 저는 걷기와 함께 다른 활동을 하시는 걸 권장합니다. 아이디어를 떠올리기에도 걷기가 가장 좋은 것 같고 어학 공부나 기타 유익한 유튜브 채널 듣기에도 좋습니다. 적게 먹고 많이 걸으면 뱃살이 빠집니다. 저는 무릎이 안 좋아서 보통 하루에 7,000보 정도만 걷지만 간혹 상태가 좋은 날이면 2~3시간씩은 걸으려고 노력합니다. 이렇게 걸으면 밤에 잠도 잘 오고 숙면도 취합니다. 이 책에 나온 구강 건강 관리, 치아 관리는 이미 몇 년 전부터 방송을 통해 들었던 내용이었습니다. 잇몸병이 전신 건강에 악영향을 끼친다면 얼핏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여러 연구 결과 점점 더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야생 동물들은 충치나 잇몸 질환에 거의 걸리지 않지만 만약 걸린다면 그것은 곧 죽음을 의미할 정도로 중대한 질병입니다. 저는 매일 식후 치실질과 양치질을 합니다. 제 단골 치과 원장님은 치실보다 치간 칫솔을 쓰라고 늘 말씀하시는데 저는 치실질과 양치질 그리고 아침에 올리브 오일로 하는 하루 한 번의 오일 풀링으로 치아 건강을 지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올리브 오일 2분의 1 티스푼 정도를 입에 머금고 5분 정도 가글을 하고 뱉어냅니다. 그리고 나서는 물로 헹굴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오일 풀링을 하고 바로 아침 식사를 하고 양치질을 합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시린니 증상이 있었는데 치약도 좋은 걸로 써보고 치과 치료도 받아보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일 풀링을 시작하고 몇 달 만에 시린니 증상이 거의 모두 사라져서 깜짝 놀랐습니다. 몇 년째 오일 풀링을 하고 있는데 매우 만족스럽습니다. 또한 올리브 오일이 입속의 균들을 흡착해서 배출하고 시린니를 보호해주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가 시린 분들에게는 꼭 오일 풀링을 해보시라고 권장하고 싶습니다. 원래 방법은 1회에 15분씩 아침 저녁으로 하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귀찮아서 아침에 한 번 5분씩만 하고 있습니다. 침대 옆에 올리브 오일 병을 뒀다가 아침에 눈 뜨자마자 입안에 짜내고 가글을 시작하고 화장실 다녀오고 침구를 정리하면 5분이 지나갑니다. 그럼 뱉어내면 되죠. 비만의 역설이 있습니다. 평균보다 뚱뚱한 사람들이 중병에 걸렸을 때 더 잘 견뎌내고 오래 산다는 주장입니다. 저도 이 비만의 역설이 궁금해서 관련된 뉴스나 자료를 뒤져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내린 결론을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특정 질환이나 치료에서는 그런 경향이 발견되기도 하지만 그것을 바탕으로 비만하면 건강하고 장수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근거가 매우 부족한 비약이며 비만이 건강에 해를 끼친다는 증거는 그 반대의 증거보다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즉, 만약 우리가 비만과 정상 체중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면 정상 체중을 선택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한 선택입니다. 이것은 저의 결론이고 이 결론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설명하자면 이야기가 너무 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원하시면 인터넷에서 얼마든지 자료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정상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 많이 먹지 않고 적절한 신체 활동을 하며 숙면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팔분이라는 말처럼 배가 80% 찬 것 같으면 그만 먹으면 됩니다. 배부르다 싶은 느낌이 들기 직전에 숟가락을 내려놓는 것이죠. 그런데 너무 빨리 먹으면 이 포만감 신호가 뇌에서 발생하기도 전에 이미 과식을 하기 쉽기 때문에 천천히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30번씩 씹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분들과 식사를 하면 저는 언제나 가장 늦게 먹는 축인데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10분이나 늦어도 15분이면 식사를 마칩니다. 저는 우리나라에도 느긋하게 식사를 즐기는 문화가 생기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우리는 밥을 너무 전투적으로 먹습니다. 이것은 지난 100년에 걸친 우리나라의 순환사와 연결된 사회문화적 관습의 결과가 아닐까 추측합니다. 먹을 게 없던 시절, 빨리 먹어야만 했던 시절의 영향이 세대를 넘어서 아직까지 있는 것이죠. 저는 오래 씹는 편이고 느리게 먹는 것을 선호하는 편이라 다른 분들이 식사를 다 마칠 때까지도 제 몫을 다 먹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저더러 보기보다 많이 먹는다고 말씀하시죠. 자기 자신과 제가 먹는 속도가 같다고 무의식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10분 만에 먹고 끝냈는데 저는 20분이 넘도록 계속 먹고 있으니 많이 먹는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땐 그는 10번도 씹지 않고 삼키며 식사를 빨리 마쳤고
저는 30번도 넘게 씹어서 먹으니까 제가 더 적게 먹는다고 생각하는데 저작 횟수와 먹는 속도를 감안하지 않으면 그렇게 착각하게 됩니다.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제 경험상 혼자 먹을 때보다 여럿이 함께 먹을 때 먹는 양이 더 많습니다. 군중 심리의 영향도 있겠지만 여럿이 함께 먹다 보면 이야기에 신경이 쓰여서 제가 먹는 양을 잘 인지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천천히 먹어야지 하고 결심하지만 잘 되지는 않습니다. 많이 먹으면 똥만 많아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적절한 양을 먹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소화에 사용되는 에너지가 가장 큽니다. 많이 먹으면 그만큼 더 빨리 몸이 늙습니다. 많이 사용했으니까요. 복팔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책 한 민국의 하루치 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